안녕하십니까. 2020년 세종포럼 세미나 첫 번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정치 혁신, 그 지향점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정치 혁신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세계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와중에 저희들은 또 21대 총선이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형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관점입니다. 코로나 이후 코로나 시대의 이 정치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시대의 정치 혁신,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정치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 지향점을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정치학 박사이시고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책위원이신 유영백 박사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대학교 교수이시고 정치학 박사이신 심흥식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디어 CCBB 편집국장 김영호 국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포럼 총무를 맡고 있는 안재휘입니다. 우선 토론을 위해서 코로나 위기 이후에 우리 정치,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흥식 박사님 먼저 화두를 열어주실까요? 예, 뭐 코로나 전후로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 총선이 있었고요. 총선 결과가 굉장히 한쪽에 좀 힘이 실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서 현 정부 집권 세력에 상당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의견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여당이나 정부 여당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저는 협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에서 정치에서 없었던 단어인데요. 협치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 재난 구호금을 준다든지 지원금을 주는 그런 데 있어서 여야가 그 예전처럼 이렇게 뭐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발목 잡기 같은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그러잖아요. 인간에게는 바이러스를 줬지만 지구에게는 백신을 줬다라고 지구가 환경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보듯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의 지형에도 코로나19 이후로 세계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백신과 같은 정치 백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코로나 위기가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우리 정치에는 문제점이 여전히 많았죠.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위기 이후에 너무 지금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또 많이 달라져야 할 텐데 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심 박사님께서 최근에 있었던 총선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또 조금 이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토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정치 문제도 문제지만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제 정치권이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그동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 특히 그 경제적 취약계층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가 이 정치권에서는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냉혹할 정도로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우리가 이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과연 어디부터 살려야 할까? 다시 말하자면 기업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선 급한 대로 그야말로 숨 넘어가는 우리 서민들 가계 재난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치권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산재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섣부른 그 어떤 포퓰림적인 대응으로 인한 섣부른 낙관이나 희망은 결코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특히 이제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 지형으로 정치권이 쏠려 있는데 이 집권 여당이 어떻게 이제 발빠르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 가장 큰 키를 갖고 있는 셈이 됐죠.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다시 말해서 기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개혁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60%까지도 허물려고 하는 이 집권 여당의 어떤 그 뭐랄까요 행위를 보면은 어떤 국가 재정의 건전성 문제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오늘 타진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방어하면서 보여준 그 국제적으로 높아진 위상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내 문제 함께 풀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도 오늘 이 시간 좀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 박사께서는 뭐 우리 국민 경제, 그다음에 국가 재정 문제, 또 국제적 문제까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네요. 우리 김영호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코로나 전국과 동시에 이번에 총선의 어떤 결과가 앞으로 향후 우리 정치 사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여야 정치권에서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성패를 떠나서 먼저 이런 패거리 문화를 만든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먼저 선제돼야 되지 않느냐. 그거 없이는 또다시 어떠한 정치 상황이 또 유리하게 여권에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코로나 전국 이후에는 정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합의 어떤 정치를 어떤 모두로 전제를 하여서 서로가 이렇게 넓은 마음과 어떤 서로가 포용하는 그런 자세로 되어야지 혹시라도 다시 또 올 줄 모르는 제2의 코로나 또 언젠가 또 올 겁니다. 연말에 또 올 줄도 모르고 항상 올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여야가 분열하는 모습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말고 같이 이게 지향적인 측면에서 아까 우리 신 교수님 지적했듯이 어떤 협치의 정치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 국장은 뭐 우리 신 교수께서 말씀하신 데 이어서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 같네요. 지금 우리 그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문제가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이렇게 뭐가 이 자극을 받아서 정치인들이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이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논점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 교수 말씀하시죠. 예. 우리가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기억합니다. 1993년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취임하면서 프랑크푸르트에 삼성의 모든 임원을 다 소집시켰죠. 그래서 수백 명이 다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 모여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고 행정은 삼류고 기업은 이류다.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와 이 시대를 맞이해서 1등 빼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을 해서 뭐 정치권에서 굉장히 그걸 가지고 기업인이 뭐 우리를 사류라고 한다. 우리가 다시 오늘
20년이 지난 오늘 다시 물으면 저는 기업은 인류도 탄생했죠. 문화예술도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BTS 그리고 아카데미상, 기생충 다 됐습니다. 행정 아직 인류라고 하기 힘든데요. 과연 이 정치가 한 단계 올라와서 삼류인가 이류인가. 근데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국 정치에서 성숙한 국민, 미숙한 정치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민들은 앞서가고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런 걸 제도화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 그것을 받아서 의회에서 입법하고 하는 분들은 아직도 옛날에 그 어떤 진영 논리라든지 이런 타협할 줄 모르는 그런 낡은 틀과 프레임, 보수와 진보라는 그런 틀 이런 데 갇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대가 저는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리더십은 뭐냐면 독선하지 말고 협치 좀 하면서 국민하고 마음을 잘 헤아려서 소통하고 그리고 아픈 상처들을 잘 보듬고 화해시켜 나가는 우리가 5.18이나 제주 4.3이나 봤지 않습니까? 국가가 방치하다가 그것을 국가가 화해 장을 제시하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좋아하고 가슴에 엉어리들이 해소되는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각 제 분야에 우리가 다시 그런 걸 시작해야 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독선을 없애고 소통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성숙한 국민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 박사께서 지금 국민 수준을 정치가 못 따라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독선적이거나 또는 일방통행적인 그런 어떤 리더십은 앞으로 좀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통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는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보편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한 사람의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영웅주의적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아주 독보적인 그런 또 아주 걸출한 그런 리더들이 가끔 한 세계에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리더십을 얘기할 때는 적어도 정치적 리더십을 얘기할 때는 개인도 개인이지만 집단적 정치 리더십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또 예를 들어서 개인의 경우라도 정말 걸출한 리더십의 어떤 소유자가 나타나려고 하면 그게 한 사람의 역량 갖고는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집단적인 또는 그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때에 진정한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또 리더십에 걸맞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렇게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시대 지금 특히나 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많은 변화를 이제 겪게 될 것인데 이제 이 계속적으로 이 긴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짧은 이 상황에서의 나에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좀 꿰뚫어 보는 그런 리더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역사적 소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공동체가 처한 현실을 정말 냉철하고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공동체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본다 또는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뭘 의미냐면 냉철하게 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강단과 카리스마를 요구하게 되고요. 또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평소에 대단한 학습과 또 소통되는 정보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대비해서 리더십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어떤 퍼플리즘적인 그런 리더십이 있다면 한쪽에서는 책임 있는 리더십. 그래서 특히나 요즘같이 그 SNS가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접 정치에서 직접 정치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그 민의를 수렴하고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퍼플리즘주의적인 그런데 그 함정에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이제 상황에 있죠. 그래서 이번 긴급 재난 지원금만 가지고도 사실은 여기서 받고는 있지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 재정과 통화 정책만 가지고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갈 수 있을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권위주의 또는 전체주의 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적 리더십과 이렇게 대비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에 우리 이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이 코로나 전국에서 보여준 그 리더십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일체 외국인들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린 중국인조차도 이렇게 막지 않으면서도 우리 코로나 전국을 메꾸고 가고, 또 중국은 그동안 짧은 시간 내에 코로나 전국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전제주의적이었다면 우리 정부는 그래도 굉장히 민주적인,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그런 리더십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될 때 되게 보면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사용하는 스트롱맨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쉬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유혹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신 거 비슷한 얘기인데 상생과 공존의 어떤 리더십.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개인화되어 갑니다. 가족의 소중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칫 공동체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개인화되어 간다는 거. 또 국가 단위로도 지금 교류가 없다 보니까 다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에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제의 장벽도 높아가는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현실이라면 이런 현실을 어떻게 풀어내는 것이 정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일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번에 그 정은경 그 질병대책본부 그 본부장이 보여준 그를 우리가 정은경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뭐 혹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이렇게 보니까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아주 그 해박한 전문 지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분야에 대한 이걸 정치적으로 원용을 해보면은 과연 정치인들이 정치 철학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시대적인 소명을 잘 알고 있는지, 끊임없이 학습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이번에 정은경 본부장이 보여준 것 되면은 일관되고 정리되어 있는 아주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예. 그것은 뭐냐면 현실 파악이 정확하게 된다는 거고 뭔가 국민들과 소통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리더십이다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정은경 본부장이 고요하면서도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요. 예, 뭔가를 주문할 때 정말 국민들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데 대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정치권으로 얘기한다면 결과물이 있는 카리스마, 단순한 카리스마가 아닌 결과물을 내어놓고 정말 저 단호함대로 따르면, 저 카리스마대로 따르면 결과물이 있다,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십. 그래서 뭐 혹자들이 이런 리더십을 정은경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은경 본부장이 이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니 해도 우리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리더십으로 빛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도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리더십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있는 그런 우리 정치가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의 어떤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국이 있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그런 쪽을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선진국이다 이렇게,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겠죠 지금도. 그러나 코로나 이 위기 전국을 헤쳐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뭐 얻은 소득이라고 한다면 절대 우리가 그렇게 위축될 이유도, 또는 또 저쪽 서양 어떤 수준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 리더십 지금 유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이제 얼핏 떠오른 게 보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은 수준이 높은데 정치는 아직도 수준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하고 연결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그런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는 민주적인 자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이 키워졌는데, 정치인들은 그저 옛날 그 화법에만, 옛날에 어떤 그런 어떤 방법에만, 수단과 방법에만 뭐 함몰돼 가지고 계속 좀 수준 낮은 그런 정치꾼들로 이렇게 점철되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보탤 말씀 계신가요? 제가 이게
우리가 자꾸 변화하고 그게 변화에 맞추어서 정치도 조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정치에서 강고한 것들이 기성세대가 우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단일팀 구성이었습니다. 그때 20대나 이런 사람이 그 정부에게 비판을 가한 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단일팀을 구성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대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의 공정성 같은 게 그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로 치면 예전에는 큰 담론, 큰 가치만 강조했잖아요. 야, 이거 남북 화해로 단일팀이 돼야 이게 앞으로 남북이 좋아지는데 이러한 것이 그래서 그러한 소수의 목소리나 이런 게 닫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소수자 예컨대 뭐 장애인, 여성 또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그런 것들이 큰 뭐 국가 발전이라든지 거대 담론에 밀려서 사라졌었는데 뭐 목소리를 못 했는데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뭐 건 30년 이상 이렇게 제도적 민주주의를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짜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낙오자를 어떻게 케어해 나가면서 갈 것이냐 이런 담론들이 앞으로 조금 더 거대 담론보다 밑에서 소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뒤처지거나 힘들지 않는지 잘 살피는 그게 꼭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소수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그렇게 백화제방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아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데 정치가 이제 그 수준을 못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평소에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예, 조금 이견이 있는데 통상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신 박사님께서 이건희 회장의 그 당시에 발언도 인용을 하셨고 했는데 물론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나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정치인들을 실제로 여의도에서 만나보면 다 괜찮아요. 말씀하신 거 인품도 괜찮고 괜찮은데 왜 이렇게 모아만 놓으면은 안 되는지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정치 리더십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좋은 리더십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 뭐랄까 토양이 무르익어야 된다. 성숙돼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마찬가지의 어떤 논리로 이런 정치인밖에 양산될 수 없는 우리의 그러면 국민들의 정치적 토양 수준은 어떤가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들 전반적인 수준, 경제적인 수준이나 어떤 이런 교양적 수준, 지식적 수준은 높은 건 분명한데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관하나.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가장 느끼는 게 보면 경제 문제가 나와서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국민들이 쉽게 수긍을 해요. 수치를 들이대고 통계를 들이대면 안 들리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모두가 다 달라들어요. 정말 자갈짜줌에도 한마디씩 다 해요. 왜? 정치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알아야 될 것들,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것들은 간과한 채로 함께 고민해야 될 것. 이 정치의 문제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는 내가 어느 수준까지 나는 감내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십 정도 수준으로 던지고 만다는 것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정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그렇게 한 템포 줄이면서 듣고 고민하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오늘 최종 포럼에서 좋은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그 개인들 국민들 사이에서도 뭐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 생활 속에서도 얘기를 나누고 그것이 또 그대로 선거 때 투표 행위로 이어질 정도가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좋은 지도자 또 좋은 정치 풍토, 좋은 정치 리더십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 그 수준과 국민 수준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고 정치가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우선 지금 정치가 이 국민들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안 해요. 국민들을 오히려 따라다녀요.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따라다닐 뿐이지 선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인가 결국 이제 저는 뭐 심하게 얘기할 때는 민주주의가 정말 우리가 잘못돼 가고 있는 측면이 바로 그 부분이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선도하지 않고 여론을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여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제가 그 소리까지 합니다. 아니 무슨 정당이 왜 필요해? 여론조사기관 놓고 여론조사해서 많으면 그쪽으로 따라가면 되지. 정당이 하는 행태들이 지금 그렇다. 그런 제가 자조 어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만큼 복잡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김영호 국장. 저도 언론인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또 안재희 회장님의 뜻에 저는 동의하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가장 좀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총선 사전투표의 조작설, 그 다음에 김정은 사망설로 인한 언론들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하고 어떤 여론이 분열되기도 하는, 아직도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몇몇 언론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아주 택도 아닌 소리라 하다가 어느 날 서서히 그것을 기정사실화 내지는 혹시 일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아니면 또 말고식의 어떤 그런 또 무책임한 게 다시 다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언론을 한 사람은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물론 언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런 가짜뉴스, 특히 무책임한 언론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그들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깨워서 그 의식을 보는 그런 어떤 국민적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차제에 잠시 정치인들의 어떤 리더십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그분이 유발 하라리가 말씀하신 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국가 권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강한 정부가 태동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런 걸 일찍이 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지도가 아주 고공행진할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기 때마다 다 국민들은 이렇게 모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특수한 건 있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팬데믹처럼 이렇게 퍼져가지고 지금 트럼프도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전부 다 내 정부 내 나라만 이렇게 강하게 나가겠다 남을 배척하는 어떤 배타적이고 이 국수주의 형태로 걸어갈 경우에 되면은 이거 또다시 사실 제2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어떤 세계 경제의 어떤 공황 이런 것도 우려해야 될 때 상당히 좀 그런 측면도 강한 리더십으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누군가가 아닌 모두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 의식이 글로벌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서는 그 강한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 또 강한 어떤 정치 권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맞지만 제가 볼 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만 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민주적 리더십을 더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또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국면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 할 부분도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저희 세대 우리 회장님 세대를 포함해서 이제 최빈국에서 시작해서 정말 끼니를 못 먹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도 많은 그런 시절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는 섬뜩섬뜩 놀랄 정도로 국가가 많이 민주적 제도화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경제만 챙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음악이나 예술 분야 우리 전 세계를 충분히 리딩할 수 있는 농경 사회에서는 우리가
농토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됐지만 디지털 이 사회에서 우리가 세계 표준이 안 되라는 법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을 크게 꾸고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향해서 그 한국은 어떻게 하지? 야구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되잖아요. 한국 투표하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저 뉴욕에 사는 제 대학 동창한테 연락이 왔어요. 원래 5월 말에 만나기로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이 친구가 미국 교민인데 미안하다 못 가게 됐다. 뉴욕인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밖을 나다닐 수가 없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봉쇄하고 다른 이런 거고 우리는 지금 거주 이전이나 이런 거 하나도 하지도 않고 거의 지금 코로나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겸손하게 또 의료 관계자들도 겸손하게 이야기하시지만 모두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힘이다. 이제는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도 근데 우리가 왜 저는 자꾸 정치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그 위치를 낮추어 보는데 저는 이 세계사에서 이런 정치적인 혁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의 주도권이 와 있고 시민들의 어떤 움직임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든지 물론 탄핵을 당하신 세력들은 그거 하겠지만 그럼 그것도 돌 하나 안 던지고 민주적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조용히 물러나고 이런 걸 보면서 세계는 정말 놀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이 끝나지 않을 때 시민의 힘으로 87년도 민주주의를 우리가 제도화를 이루어냈고요. 그 모자란 점은 또 이렇게 해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자학할 필요도 없고 또 자만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 경제에 이어서 문화에 이어서 정치 영역에서도 우리가 세계 표준 모델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또 뭐 자부심, 뭐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뭐 중요한 우리가 좀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리더십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지금 아까 잠깐 나온 이야기가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공정성 문제,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참지 않는 불공정한 것에 대한 참지 않는 어떤 그런 이게 그 어떤 행태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런 행태가 발견이 될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공정하지 않은 거는 참지 않겠다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의 그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냥 이기적인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사회를 또 그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저는 느끼기도 하는데 유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저도 지금 이제 20대 청년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인데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부모 눈에는 아이들이 늘 이렇게 못 미치고 안타깝고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공정치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의를 참지 못하고 토로를 하는 것도 뭐 사실이죠. 그것도 아주 바람직하고 보기는 좋은데 문제는 그것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데 대한 다시 말하면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입체적이고 이런 전방위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사고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정한 것만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좋기는 한데 또 그 공정만을 앞세우다가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공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게 자칫 잘못하면 나의 공정이 타인에게는 불공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여유랄까 좀 그런 부분은 제가 젊은이들 보면서 좀 아쉬움. 그리고 또 공동체가 지탱해 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법이고 공정이고 중요하죠. 그게 가장 앞선 가치가 돼야 되지만 그 못지않게 또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1+1이 꼭 2가 아닐 수도 있다는 데 대한 그 여유랄까 또 타인에 배려랄까 이런 것들도 함께 가져간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한테서 폭넓은 어떤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 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힘들잖아요. 취직도 어렵고 뭐 어떻게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포기한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제 주변에도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들이 뭐 결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은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여유를 갖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조금 빌 게이츠 예를 제가 최근에 빌 게이츠가 젊은 친구들하고 어떤 토론회를 한 장면을 제가 한번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더욱더 이제 이렇게 절망적인 것을 보고 자신의 어떤 성공담, 최근에도 지금 많은 기부를 하지만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려운데 자기는 더 기부를 많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만 너무 골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을 돌려서 이웃의 고통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 당신은 더욱더 훌륭한 기업인이나 정치인이나 자기가 원하는 과학자나 어떤 것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나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감이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을 계속 자기가 움츠려가지고 이 시대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나 더 이제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런 문제를 오히려 내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라든지 어떤 역할을 해라. 참 보면 좀 뜬금없기도 하고 맥락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역발상일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게, 저도 사실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옆에 소위 문제야 꼴통이라고 있죠. 애들이 짝지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막 계속 집적거리는 거예요. 공부하려면은 이 문제 가르쳐달라, 이거 어떻게 푸느냐 뭐 수학인데, 처음에는 귀찮고 이렇게 참 짜증스러웠지만 이 친구도 얼마나 참 답답했으면은 꼭 대학은 가야 되겠고 뭘 해야 되겠는데, 어떤 집안 형편상 여러 여건으로 어떤 공부할 여건은 안 됐고 기초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딱한 마음에서 문제를 한두 문제 가르쳐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차 더 또 심도 있는 질문을 계속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가지 않으면 이 친구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공부는 둘째치고 이 친구한테 물었을 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더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보니까 제가 엄청난 그 실력자가 뭐 까매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한 실력이 올라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역시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니 저절로 나는 실력이 향상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측면을 경험하다 보니까 방금 말했듯이 빌 게이츠가 말한 자신의 성공의 비결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 그것이 곧 나의 오늘의 성공 비결이었다 하는 그런 말 듣고, 그것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들었고요. 김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리더십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리더십 중에 저는 이제 실용주의 노선, 우리가 어떤 위기가 되면 정치 권력이 아까 지금 뭐 강한 지도자 롤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고 나면 일 잘하는 대통령, 문제 해결이 능력 있는 유능한 대통령, 지금 이제 그런 단계를 찾고 있다고 봐요. 정당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하면 잘 해결하는 정부, 또는 지금 이 속에서 그러면 경제를 어떻게 재편하고 어떻게 노동시장을 계속 지키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먹거리를 향해서 뭘 또 도전적으로 해나가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점은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득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은 유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대안을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게 우리가 너무 기존의 정치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답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고, 그냥 추상적으로 뭐 예컨대 포퓰리즘이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면 그게 왜 그런 구체적인 논쟁,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 저는 이런 식으로 리더십이 정치적 리더십도 그냥 예전에 우리가 오랜 야당 투쟁을 한 그런 뭐 YS, DJ, 뭐 JP 이런 시절을 거쳐서 지금 또 한번 기업가 출신,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독재 정권의 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무엇이냐? 저는 실용주의적이고 일 잘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이런 리더십이 좀 구체적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 박사께서 실용주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정치 특히 실용주의 우리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너무 공론에 휘둘려 가지고 서로 어떤 세력 다툼 또는 상대방 튀뜯기 또 과거 쓰레기통 엎어놓고 싸우기 이런 것만 주로 해온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중에 하나 중요한 테마가 실용주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김용호 국장이 한번 이야기를 좀 보태보실까? 예. 저도 뭐 지식인의 어떤 역할에서 결국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유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식인들이란 게 어떤 사회적인 위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사회에다가 경고음을 울리고 또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어떤 신호탄, 어떤 선두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에 이제 충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전제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가 조금 혼돈에 처하는 이유는 보면은 이러한 지식인들이나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회적인 지도층들이 어떤 분열을 오히려 더 조장하건 섣부른 어떤 자기만의 어떤 얄팍한 지식이라면 좀 그렇지만 자신만이 알고 있는 분야가 전부인 것처럼 또한 그것에 너무 크게 집착해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이론이나 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배관시해버리는 그런 오류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을 더 부추기고 또 국민적인 불안 또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또 오류를 범하는 그 지식인들이 오히려 국민적인 어떤 정서를 더 해치는 그런 좀 역기능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그 초기 로마 시대 때 그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숨어갔어요. 왜? 그렇게 죽으니까.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동굴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때 사회 전역에 패스트가 유행해가지고 전염병이 터졌을 때 길거리 곳곳에 시체가 나드는겨져 있고 아무도 안 치웁니다. 그 뭐 지식이든 그 일반인이든 간에 전부 다 내몰라라 하고 있을 때 그 지하에 있던 카타콤에 숨어 있던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검은 망토 하나 쓰고 나와서 그 시체들을 밤에 싹 치우고 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누가 했지 보면은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낮에는 숨어버리는 정작 지식인한 사람들 또한 정치인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나서야 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집에 꼭 바뀌어가지고 내가 병에 걸리면 나가면 자칫하다 병에 걸릴지 모른다. 그러면서 전부 다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에 대해서 비난하기만 할 뿐 정작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순적인 구조를 보였는데 반면에 나오면 죽음을 불사하고서 나와서 그렇게 시체를 치우는 그런 초기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진정한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정말 선지적인 어떤 지식인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실천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을 실천하면서 정말 사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지식인들이 지금 이 시대 때 위기 상황 때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 박사님 실용주의 우리 봐도 실용주의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용주의만 가지고도 우리가 밤을 새워서 논의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좀 전에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정치 리더십과 관련해서 실용주의 앞으로 분명히 그 이번 코로나 사태를 봐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가리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저는 우려되는 게 우리가 너무 실용 노선에만 또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공동체적인 가치 문제라든지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가볍게 다루거나 또 소홀히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또 너무 오랫동안 나오다 보면 우리는 너무 실용 노선에만 또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좀 뭐랄까 메마른 세상이랄까요? 먹고 살기는 괜찮지만 어떤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우리가 지식인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통상 예전에 이제 사르트르의 이야기 또 한한상 선생이 이야기한 민중과 지식인 이런 우리가
젊은 시절에 그런 논쟁을 많이 과연 지식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식인의 역할 중에서 이게 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돼야 된다. 그것이 입법화되고 그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정치권하고 친한 사람이 가서 토론에 나가서 입법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학회나 모든 지식인 집단들이 집체 창작하고 대화를 통해서 나온 정책적 대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수렴되는 게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하버마스의 공론장, 부르주아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론도 제 기능을 했죠. 이렇게 우리가 토론을 하면 이 결과를 언론이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것이 입법화되고 이런 선순환 과정이 18세기에 있었고 19세기 초까지 그런 것들이 잘 담론으로 엮어졌다는 겁니다. 지식인은 저는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정치권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성 그런 지식인이 반대만 하는 지식인 또는 뭐 여권에 대한 그것만 하는 그런 어떤 관변적 지식인보다도 실제 각 분야에서 이번에 아까 우리 유영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그 정은경 본부장이 보여준 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지식인의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물론 말이나 이런 게 정제되어 있고 저희가 소통학적이나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고 세련되게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근원에는 지식인 집단의 의료 집단 한국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전에 사스라든지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제도화해내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조지 W 부시 정권이 그 이라크 전쟁을 좀 무모하게 명분 없이 전쟁을 치르고 할 때 사회과학계에 큰 한마디로 각성이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많이 읽었던 책,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도 다 민주당의 오리엔트 돼서 그런 담론을 했고, 그 다음에 조지 레이코프 교수라고 버클리 대학 교수가 프레이밍해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래서 이 진보와 보수의 프레이밍 이런 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참여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진정한 우리 공동체에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공동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시대의 정신을 잘 아우르면서 앞으로 그리고 어디를 지향해야 더 인간다운 세상이 되는가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적 노력 이런 것들이 정치권과 선순환되는 입법화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그러면 잘된 경우가 없었느냐. 저는 지식인의 어떤 정치 참여로 아주 잘된 케이스가 6공화국 노태우 정부 때의 노재봉 총리 시절입니다. 그때 구소련이 위기에 왔고 페레스트로이카 이렇게 해서 개혁 개방이 시작되고 그때 그 그룹에서 국제정치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냈죠. 예컨대 우리는 소련과 중국과 수교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북한과 수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적 체제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맨 마지막에 다른 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방 외교 소위 말하는 그것은 지식인 집단이 고민했던 것을 그대로 정책화되어 있고 저는 30년 우리 미래를 정말 제대로 그때 그 사회주의 혼란기에 잘 디자인해냈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여기는 찬반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식인 집단이 많이 대거 참여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참여한 그때 우리 교수 집단이 그렇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시민단체 출신 교수인 김상조라든지 여러 분들이 정책이나 이런 분야에 이제 깊이 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어떻게 전환할 거냐 아닐 거냐를 두고 최저임금제 두고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대로 간다. 이렇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서강학파와 서울대 변영윤 교수학파 이렇게 나누어서 이론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경제가 구성되기 맞다고 했을 때 그런 걸 참모로 썼고 그 사람들이 이룩하려고 하는 꿈과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늘 반대하고 그것이 마치 그냥 아주 반기업적인 것이고 이런 걸로 해서
실패한 걸로 계속 낙인 찍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인은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그것이 선순환될 때만이 우리가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특정 세력들의 어떤 발목 잡기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폄훼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식인이 해야 될 것은 늘 그게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보수 정권일 때도 북방 외교가 성공했었고 또 약간 상대적인 진보 정권이 한미 FTA를 냈고 저는 그런 건 위대한 결단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그리고 DJ 정부에서 어떤 벤처의 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지만 한국의 새로운 생산력을 그런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인들이 자기 색깔을 전문적으로 세계를 향해서 잘 통찰하면서 그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저 좀 막연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 유 박사께서 걱정하신 실용 노선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 어떤 메마르고 전부 모든 것을 실용적으로만 바라보면 좀 더 중요한 어떤 인문학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시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신데 저는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과학이라든지 이런 영역 그다음에 예술과의 영역 이런 영역들이 서로의 믹싱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한번 그 현대미술관 한번 관람을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무슨 과학 전시회인지 미술 전시회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보니까 과학 기술이 많이 접목이 돼서 하는 그런 전시회도 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뭐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어떤 작업들이라든지 믹싱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실용이면 되거든요. 그거 자체가 실용이면 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해소할 뭐 하나의 방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는 이쯤 하고요. 또 논점을 하나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혁신 노래를 부르다시피 한 세월이 굉장히 깁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정치가 개혁이 되지 않고 늘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온 세월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것은 과연 우리 지식인들이 과연 이 정치 혁신, 정치 개혁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해왔느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치 혁신은 더욱 절박해졌는데 이럴 때 우리 지식인들은 과연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의문이고요. 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신 박사께서. 그 이제 그 부분은 실용주의를 이제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용이라는 것을 큰 담론이나 이런 큰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 디테일한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해결 능력 이런 것만을 단어를 좁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거꾸로 그 동안의 정치권이 하지 못했던 유능한 그리고 이제 또 행정부나 또 의회 권력도 있지만 사법 권력 이렇게 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권력이 분점되어 있기 때문에 제 분야가 오늘 주로 정치 분야를 토론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고 누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리더십을 그 우려는 충분히 알겠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그 중국이 세계 무대로 나오기 전에 홍전 논쟁이라고 있었습니다. 홍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것이고 저는 등소평 이후에 이 실용주의적 노선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정치사의 진동의 추는 홍과 전을 왔다 갔다 모택동에서 유소기에서 또 뭐 사인방에서 다시 이렇게 화국봉 체제를 거치면서 나중에 등소평 체제로 해서 그때 등소평이 뭐라고 했냐면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흑묘백묘론이죠. 쥐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중국 사회에서 홍전 논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노 리턴이라고 했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추구가 됐고 그것이 결국은 G2까지 오게 된 중국의 뭐 여러 형태의 비판도 있을 수 있는 큰 틀에서 그 국가 큰 대륙을 안정화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기본 노선을 지나친 우리로 치면 뭐 남북관계 이데올로기 논쟁이라든지 빨갱이 논쟁이라든지 이런 좀 허구적 담론보다는 이제 더 유능한 실질적인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정치가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유 박사님. 예. 그 정치개혁 문제와 지식인 연관성 참 고민됩니다. 그 사실 이제 그러면 우리 사회 지식인은 누군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통상 우리는 대학 교수 집단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근데 저는 조금 더 그걸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저 옆에 계신 우리 사회자님이나 그 옆에 계신 우리 김 국장 같은 우리 기자분들, 언론 출신들, 언론인들도 지식 부류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고요. 또는 말씀하신 전문가 집단들,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지식인 범주에 넣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대학 교수 집단들일 텐데요. 사실 저는 지식인이 전문가인가, 특히 대학 교수들이 과연 전문가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조금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심 교수님 계시지만, 우리 심 교수님은 정말 전문가이시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도대체 전문가란 뭐냐?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고 알고만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지식인이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지식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 당연히 지식인은 지식을 알아야 되죠. 아는 것이 알미 중요한데, 그게 따르는 책임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역대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대학 교수 출신들의 총리, 장관들이 참 많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별로 업적 내고 간 장관이나 총리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야말로 뭐 좀 안 된 얘기로 시쳇말로 뭐 얼굴 마담 정도 하고 이 정권의 정통성이 희미해질 때, 약할 때는 그런 걸로 그냥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구색 맞추기 정도의 어떤 수준이었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뭘 했느냐 보면 그저 조금씩 하다 그냥 갔어요. 별로 국민에게 별로 책임 있게 뭔가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지식인들이 해야 될 덕목, 뭐니 뭐도 책임성이다. 책임 있게 들어오고 책임 있게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그래서 뭐 아까 보험, 뭐 언론이나 오피니언 리더들까지 포함한다 했을 때도 글과 말이나 또는 행동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자기들의 그 어떤 뭐 출세랄까 그걸 위해서 손쉬운 편가르기에 편성해서 어느 진영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자리 하고 나오는 이런 것들은 정말 지식인답지 못하다. 이건 정책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오히려 해악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함이 보이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스코프, 안경을 가지고 다 재단을 하고 그것만이 선이다,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통상 말하는 노블리의 오블리주를 이 지식인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까지, 그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물론 본인들의 노력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지만 과연 그게 본인 혼자만의 노력이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을 사회적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줌에 있어서 정말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번에 그 안철수 씨가 그 혁신 포럼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도 그 인맥들과 100%가 전부 대학 교수들로 짜여져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던데, 제가 그분들을 개개인별로는 뭐 상당히 능력이 있고 그 또 분야의 전문가적인 분들이라고 보지만, 과연 그분들이 그 포럼에서 모여서 얼마나 많은 정치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의문점 부호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정치 이런 데 있어서는 교수들 좀 빠져라. 저는 이런 얘기도 좀 주문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식인 그룹, 지식인 집단 뭐 이제 아까 이제 유 박사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 어떤 지식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정치권에서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일선의 기자로 늘 이제 그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학 교수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서 그게 꼭 무슨 성과가 나타나고 거기서 좋은 뭐 어떤 리더십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어떤 뭐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연구를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공론이 너무 심해요. 말하자면 배를 산으로 보내요, 자꾸. 그게 실용주의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래서 논문이나 뭐 아니면 그런 연구라는 것들이 대개 가설로 시작이 되잖아요. 가설로 시작이 되고 이렇게 가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왕성하게 이제 현장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실용적인 어떤 그런 학문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 되게 정치인들 중에서도요, 이제 선거 때 되면은 막 대학 교수들 모아가지고 뭐 50명 모았네, 100명 모았네 해가지고 과시용으로 씁니다. 쓰는데 나중에는 채머리를 흔들어요.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뜬금없는 소리만 한다고. 전 현실은 너무 현실성 없는 소리만 자꾸 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하면서 채머리 흔드는 것도 제가 봤는데, 이 지식인들이 결국은 현실 정치 또는 이 그 현장의 어떤 근거한 발 담그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쨌든 그분들이 지식이 있으니까요.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보다는 지혜로운 어떤 그런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담론을 만들어내고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사례로 드신 그 노태우 정권 때 그런 지식인 그룹이 기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한 20년 했기 때문에 저는 지도자 아까 리더십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하면 위임의 능력. 예, 그러니까 그 분야는 저 사람이 전문가라고 맡겨놓으면 근데 그게 이제 여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게 본래 취지가 훼손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 호랑이 그리려다가 고양이 그리듯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게 많아요. 저는 그 전문가 집단을 믿고, 그게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그룹이었어요. 네. 그때 그리고 그 제자들과 이런 일본의 사람들이, 정말 저는 그렇게 정책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적 협조를 통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 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는 전문가 집단의 어느 정도의 책임지고 한번 가보라는 위임 능력.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냥 어떤 제가 경험했던 지도자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난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전두환 정권을 비판도 많이 하지만 그때 경제가 여러 가지 외부 여건, 삼조 이런 데 영향도 받았지만 실제로 왜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서 보좌관, 예, 그런 사람들에게 40대 젊은 그 장관에게 장관에게 위임을 한 거거든요. 나는 모른다. 근데 때로는 본인이 그것을 해서 위임하는 능력들이 그리고 그 상응하는 책임을 가져야 되겠지만 저는 그 전문가를 믿고 대신에 중요한 건 인사영위를 할 때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은 통찰력이고 지도자의 역량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믿고 위임하는 능력이 아닌가. 1번은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대다수 지식인 그룹을 만들어 놓고도 결국은 뭐 어떤 위임을 하지 않고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걸 만들어내나 안 만들어내나 이것만 보고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효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용호 국장. 예, 저도 신 박사님 의견에 상당히 같이 공감해서 먼저 이번 선거의 어떤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퓨터에 무슨 에러가 발생하거나 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끕니다. 껐다가 새로 켭니다. 즉 리셋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정치판이 싹 이렇게 숫자만 바뀐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제 사회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시스템 개조를 위해서는 리셋해서 새롭게 환골탈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치개혁 지금 어쨌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검찰 사법개혁이라든지 아까 말한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안들은 지금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실행해 나갈 것이냐를 놓고 아직도 리셋되지 못한 국회가 아직까지 과거의 어떤 정치적 어떤 거기에 빠져가지고 유불리만 따지고 계속해서 숫자 노름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정당에 유리한 그것만 따지고 국민은 안중에 없으면은 이건 또한 파쇄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이 전향적으로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던 만큼 이번에서 저는 최소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떤 딜레마 중에 하나인 부동산, 강남 아파트로 대변되는 어떤 부동산 정책의 중단 없는 어떤 개혁만큼은 꼭 이 정권에서 이뤄내야 되지 않겠다. 뭐 그러다 보면 결국 또 다시 이제 또 위헌시비에도 올 수 있겠죠. 토지 공개적 문제를 좀 더 확대해서 가다 보면은 자유재산권 침해라는 또 침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과감하게 헌법의 사유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정가의 보도처럼 때가 임하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말 빈부격차를 완전하게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어떤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는 그 원인, 그야말로 이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이 부동산 정책만큼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어떤 이런 구도로 나눠지는 이것만이라도 최소한 이 정권에서 이 또 리셋된 국회에서 가장 먼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이면서 지혜롭게 서로가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야 정치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예. 이제 변화된 시대의 지식인들이 이 국리공론에 머물지 않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책임성 있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좀 넘어가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 혁신 과제가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는 오늘 제한된 시 공간이니까 여기에서 정치 혁신 과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정말로 시급히 해야 할 어떤 정치 과제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유 박사님 먼저 좀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제 정치를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데가 여의도지 않습니까? 여의도인데 얼마 전에 우리 총선이 있었습니다만은 총선을 통해서 4년마다 우리 국민의 대표들이 그곳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나라에서 보여준 형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접 정치, 대의 정치 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 직접 정치가 너무 난무했어요. 그냥 뭐 소위 말하는 광장 정치라고 하죠. 또는 뭐 길거리 정치라고 하죠. 예,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번 조국 사태 때 본 것과 같이 정말 내 편이냐 너 편이냐 그야말로 진보 보수해서 이게 정말 진보가 무엇인지 또는 보수가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한 심각한 논의나 자기 돌아보면 없고 이 사람이 내 편이냐 너 편이냐 그래서 그야말로 진영 논리만이 완전히 어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런 정국 하에서는
그 어떤 정치 혁신이나 정치 개선도 있을 수는 없겠다는 정말 절망적인 생각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진영 논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앞서 얘기됐던 뭐 지식인 또 정치인들의 덕목 이게 다 이제 그쪽에 다 포함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정말 시급하게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어떤 뭐 법을 좀 고치고 선진화법으로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영 논리를 어떻게 허물어뜨리고 정말로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들이 정말 정책 대결을 하고 하는 이런 건전한 모습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참 바람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당 정치가 여의도 정치가 분명히 한계를 맞이하고 있고 아직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인류가 지금 만들어 놓은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직접 정치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대의 정치 이를 우리가 그래도 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인 이상 우리가 이 정당 정치, 이 대의 정치를 어떻게 더 살려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뭐 정치 리더십 때도 나왔지만은 뭐 사람이냐 시스템이냐는 문제도 있겠고요. 뭐 이런 문제들에서 그래서 저는 뭐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영 논리를 이 대결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해안들을 좀 내어주기를 바라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의 정치, 정당 정치를 어떻게라도 활성해 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큰 정치 혁신의 어떤 큰 과제로 우선 두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진영 논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서 제일 큰 고질병이에요. 저도 뭐 늘 일선에서 취재하고 또 에디토리얼을 또 쓰면서도 늘 그게 늘 걸립니다. 근데 그걸 정말로 어떻게 여하이 우리가 그걸 바꿔갈 거냐 하는 것은 뭐 굉장히 많은 문제들하고 연동돼 있으니까요.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꾸준히 결국은 특히 또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지식인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하고 해법도 제시하고 이런 어떤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 교수께서 저는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소수의 권력이 다수로 이동되는 그리고 개개인이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모두가 상대적으로 인간다운 평등을 가치를 추구하는 형태로 진보해 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이번 총선의 결과는 결국은 탄핵 전국 이후에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고요. 일정하게 그 국민들은 그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계의 과제로서 촛불 민심 좀 된 이야기입니다만 그 민의를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법 개혁이랄지 뭐 세제 문제 이제 좀 디테일에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되고요. 제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게 식물국회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뭐 또 12월 31일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공적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남북 협력, 또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그런 부분들을 이 공공영역에서 부담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안전망 마련, 그리고 지금 저출산 문제랄지 또는 이제 노년층의 증가에 따른 실버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 전문가 그룹하고 그런데 국회에 보면 외피는 다 되어 있어요. 토론회 매일 합니다. 와서 전문가 집단 와서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크게 개선되는 게 약한데 이번 새롭게 된 국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는 시민의 욕구가 제도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지금 뭐 공수처도 설치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검찰 개혁 예를 들면 전과 내용 같은 거요. 뭐 그런 거 그리고 마치 세금을 덜 내는 게 유능한 사람인 걸 보는 이런 문화들 그리고 지방 기초자치단체 권력의 어떤
국민과 생활 접점에 있는 권력이 아직 민주화는 덜 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토착 그 세력들과 토 세력과 연계한 이 언론과 이런 여러 가지 유착 관계 속에서 감시되지 못하고 권력 기관화되고 있는 행정 권력 이런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 교수께서는 또 굉장히 조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김용호 국장. 저는 일관되게 이번 어떤 총선이든 코로나 사태가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시사하는 여러 가지 어떤 덕목은 어쨌든 지금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도 물론 많고 해결 방안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결국 고양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들은 전부 다 이 국민적인 어떤 말로만 대통합 또 신뢰 회복 이렇게 말로만 하고 정말 실천이 따르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타콤에 숨어 지내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처럼 우리 정치인들도 여대 정치인들도 국민을 위해서 정말 사명의식,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정말 언제 또다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또 올 줄 모릅니다.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 흔들리는 그리고 그때 가서 또 편가르기가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니까 그 측면에서 빨리 무너진 어떤 사회 시스템, 고용지원 체계 방안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 수립 등 이거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때 어떤 사회적 체계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정말 정말 참 어떤 주인 의식을 가진 그런 어떤 인식하에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여야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총선제 결과가 우리 지금 보면 이제 거여소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여당이 아주 거대해졌고 야당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각자 우리 국민들이 말은 안 해도 우리 여당에 대해서는 그 힘을 정말로 민주적으로 잘 써서 하고 싶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야당은 거의 무너졌으니까요. 야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환골탈태, 말만 환골탈태가 아니라 그동안에 보면 선거에서 지면 나와서 절 한번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에 하던 행태 그냥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정치권의 풍토였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반성과 또 새로운 재건축을 통해서 어쨌든 건전한 어떤 야당으로 또 정치 세력으로 또 다시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야 정치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여소야가 된 전국 속에서 여당, 야당 각 정당에 대해서 그냥 정말 바라는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오늘 유 박사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제가 이 포럼 준비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내용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총선도 끝나고 또 결과가 정말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물론 유시민 씨께서는 예측을 했다 정도는 예측이고 사실 이제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국민들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강한 자가 되어 있어요. 야당이 약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강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또 약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을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권 여당인 강자에게 먼저 드리자면 이 정권 가장 잘 안 되는 게 타협의 정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말 다르게 말하면은 정의의 독점적 망상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참 문재인 대통령이 참 운이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집권 후반기 들어가면 레임덕이 와야 될 텐데 오히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굉장히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아주 참 운이 좋은 대통령이시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우리 집권 여당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180석 또 뭐 범여권까지 한 190석이죠. 까지 이렇게 국민이 이제 어쨌든 의석을 만들어준 것은 그동안에 늘 여당들이 보여왔던 뭐 이 정권만이 아니라 여당들이 하기 좋은 말로 늘 야당 탓하던 그런 탓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해보라 하는 이제 어떤 국민들이 보여준 하나의 청구서다. 이 청구서에서 답을 달라고 아마 다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권력과 권한을 줬으니까 너희들에게 책임도 묻겠다 하는 이제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이 정부 여당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거는 곧 또 닥칩니다. 2년 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영원한 승자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승자가 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승자는 그 정말 몸조심해야 되고 돌아보고 참 건신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모두의 정의의 독점적 망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특히 이 집권 여당은 정의가 자기들만의 정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정의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양한 이익을 가진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녹여내는 게 그게 바로 선거를 통한 제도적 장치고 그게 나아가서 정치라고 하는 행위인데 나만 정의롭고 나만 옳다 그러면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사람 그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러면 반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반문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비타협적 확신은 참 위험하다. 그래서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고 또 내 진영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집단 사고로 인해서 혹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야당이나 반대편에서 충분히 보고 지적해 줄 수 있다는 데 대한 열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는 압도적 승리가 자칫 잘못 자기 확신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때는 더 많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그 약자인 야당한테는 이제 또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야당, 특히 뭐 미래통합당, 제1야당이죠. 한테는 그 무능하고 분열된 정치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용감해지고 좀 당당해져라라고 이제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이전에 우리가 정치학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썼죠. 정치는 좌우 날개가 있어서 이게 균형 감각이 있어야 이게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다고 배웠는데 당시는 전부 우파가 득세하다 보니까 좌가 늘 걱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진보나 좌쪽은 오히려 잘 이렇게 건강해 가는 것 같은데 이 우쪽이 지금 자꾸 질이 멸렬해서 이게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상황이 있죠. 특히 이번 결과에서 미래통합당은 어떤 영남 지역당으로 상당히 이게 그 규모가 쪼그라드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석 정도 되는 이 지금 야당이 그나마 이거 100석 넘게 건졌다라고 혹시나 또 거기서 안 좋아할까봐 걱정입니다. 이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완전 지역 영남당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부산에서도 이번에 참 그 김영춘 후보 또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 같은 분이 떨어져 참 근소한 차로 떨어졌거든요. 사실 4년 전에 PK 지역에서 민주당에 보여준 그 투표율이 4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높아요. 사실은 의석수는 몇 개 적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지금 이 야당은 통찰하게 보고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이제 우파 정당의 야당의 어떤 그 실패 중에 첫 번째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정책들을 정말 밀어줄 만한 지지자들을 양육하지 못하면 못 만들어 왔다. 늘 어정쩡한 상태로서 그저 진보 정당에서 하는 거 따라가면서 비슷한 것만 하다가 그저 뭐 이삭 죽기 정도로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여줘 왔다. 그래서 뭐 중도 이러면서 보수도 끌어안고 중도도 끌어안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어정쩡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뭐 이런 참패가 왔다라는 걸 한 가지. 그러니까 뭐 근래 현대 와서는 우리가 정치학적 용어로 캐치올 파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제는 그럴 때는 아니다. 그렇게 한가롭게 얘기할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좀 분명해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하고
용기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그 노선과 정책에서 졌다기보다는 사실 그 야당이 그 형태와 이미지에서 졌다. 다시 말하면 뭐 우리가 보면 낡은 인물, 낡은 형태, 또 뭐 구태적 발상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야당이랍시고 투쟁을 하는데 별로 대안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품격도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퇴행적인 수구적 집단으로 이렇게 국민에게 비춰진 이런 모습들이 아주 쉽게 말하면 국민의 굉장히 지루한 정당으로 이렇게 비춰졌다는 것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당해져라. 비겁하게 피하거나 흉내나 내지 말고 분명한 그 현대사에 있어서 이 보수 정당들이 했던 그 공과가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과도 있지만 공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좀 당당해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좀 외연을 확장하라. 다시 말해서 사실 PK 지역이 이만큼 그 민주당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돌아가신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헌신적인 그 몸을 던졌던 것 때문에 이만큼 그 성장을 해서 지금 집권 여당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이 이제는 외연을 확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영남에 머물지 말고 용감하게 호남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호남에도 분명히 보수 세력이 있고 또 분명히 지지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가 있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호남에 대한 소홀했던 부분, 역사적인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이요. 그렇게 공을 들여가야만이 이 지금의 정당이 뭐 수권 정당 또는 전국적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 이 상황에서 또 뭐 비대위 돼갖고 그때 꼼수 내지는 순간 모면을 위해서 간다면은 국민은 더 한 번 더 기회를 줄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황골탈퇴하는데 그 단어가 주는 엄중한 의미를 이번 야당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 말씀드린 대로 이 양날개가 건전하게 그래서 정말 뭐 149석 대 151석 이렇게 해서 정말 팽팽하게 그렇게 해서 정책 대결하는 그런 여의도 정치를 보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 여야에 아주 약이 될 만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심 교수.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경제가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위기죠. 위기란 말은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건 또 다른 도약을 위한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인류는 코로나 전과 19 전과 후로 나눠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AI라든지 인터넷망이나 간접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산업이 진흥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 민생 문제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 이 절체절명의 시기, 백척간두의 시기, 일본과는 전쟁 아닌 경제전쟁을 시작했고 모든 분야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위험한 시기를 기회의 장으로 해서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이 곧 표준이 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이제 협치해서 싸울 땐 싸우지만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닌, 안 그러면 해체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저는 아까 우리 유 교수님 이야기하신 걸 민주당을 진보당이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지금 위기는 한국에 지금 제대로 된 진보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부재한 것이고 민주당이 그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중간지대가 없어졌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정치적인 위기입니다. 또 서로 극단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 두 세력들이 잘 타협하고 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을 건전하게 구성하고 또 한국의 새로운 진보 세력들은 거기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아마 정치는 보수가 재구성될 것이고 저는 그 중심에 미래통합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드려왔지만은 저는 보수를 재구성하는 것은 민주당의 몫이다. 이렇게 해서 그 외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정말 미래통합당에 그런 인재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그런 정말 그 극단적인 어떤 이념에 의존하지 않는 건전한 세력들이
해서 합리적인 토론과 그걸 주고받음으로써 한국이 세계의 정치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은 협치의 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기부터 협치를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조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지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좀 저 자신 있게 욕심을 부리고 또 하신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쩌면은 더 지금 커다란 커다란 당이 되어버렸으니까 또 이 시점에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못 듣고 혹시라도 너무 힘이 넘친 나머지 좀 잘못된 정치로 갈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히려 그런 힘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심 교수 한 말씀 더 하시겠다고요? 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반민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우리당 시절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근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열린 우리당 시절 그래서 호남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 가지 내분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은 반민교사가 되어서 충분히 극복해 나가지 않겠냐 싶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년제 단임제의 가장 큰 폐해가 이제 이런 선거가 끝나면 식물 대통령이 되고 그냥 누가 이제 차기 주자 이런 건데 아마 당분간은 그 논쟁에서 벗어나서 정말 뜻하고 아까 우리 김 국장도 이야기했지만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공약대로 제도를 정비해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 이게 사회적인 자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의 힘을 모아주는 책임감을 가지고 취임사에서 그러셨잖아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좋은 아주 멋진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작은 자리지만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보고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국민들이 이 앞이 캄캄한 어떤 상황에 와 있는데 정치가 정말로 어떤 제대로 된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든든한 어떤 그런 정부로 또 든든한 정치가 펼쳐져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희망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